네, 생방송 오늘은 라이브 머니톡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식 씨 혹시 네. 계좌이체 실수 잘못해본 적 있어요? 저는 없는데요. 제 주변에는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작가분도 네. 모르는 분께서 본인 계좌로 2천만 원을 보내신 거예요. 받은 거죠. 받은 거예요? 예. 그럴 때 세상에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는데요. 그냥 딱 받으면 이게 웬 횡재하고 덜컥 받으면 뭔가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급하게 이렇게 계좌번호 쓰다 보면 실수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큰 돈이면 진짜 막막하잖아요. 오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종학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차 잘못 보내는 거, 아차. 앞불사 잘못 보내는 거. 아싸 한 글자 틀리거든요. 5대 6으로 그렇죠. 보내시죠. 이 착오 송금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요. 착오송금이라고 하죠. 네네. 착오송금은 글자 그대로 착오해서 잘못 보내는 것을 착오송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착오송금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내지 않았어야 되는데 송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네. 둘째는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A라는 사람에게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잘못해서 B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도 역시 착오송금에 해당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맞긴 맞은데 1,000만 원을 보냈어야 되는데 잘못 눌러서 금액이. 그만 2천만 원을 네. 보내는 것과 같은 경우를 착오송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착오송금은 실은 온라인 거래 등을 통해서 많이 그런 것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국에서 금융감독원에서 한번 2020년도 지난해죠. 5년간에 한번 통계를 조사해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착오송금 건수가 무려 51만 건. 네? 5년간.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1년에 10만 건이 넘는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금액으로 보면은 5년간 1조 2천억 원. 그러니까 얼마가 되죠? 연 2천억이 넘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특히 많네요. 최근에는 어떻게 되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맞아요. 많이 하죠. 계좌이체를 네. 많이 하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착오송금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의를 줘야 되고 이에 관한 법적 지시를 우리가 무장한다면 돈은 벌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이제 이체할 때는 보통 전화기로 금액 다 음성 메시지로 그쵸. 확인하고 이체인데 요즘은 모바일 뱅킹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냥 누르니까. 띡띡띡 하고 대충 확인하고 이체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교수님께서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착오송금이 발생한다 하셨는데 네. 일단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송금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송금인이 닥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죠? 일단 당황함이죠. 그렇죠. 너무 어렵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조치는 첫째, 당황하지 말 것.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가장 네. 그다음에 기본적이죠. 생각할 것은 바로 은행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송금을 할 때 잘못 송금했다. 이런 착오가 있었다. 그러니까 돌려받게 해달라라고 은행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행은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반드시 돈을 받아간 수취인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송금이 A라는 사람이 당신 계좌에 송금을 해줬는데 잘못 송금된 돈이다. 그러니까 돌려줄 수 있느냐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수취인이 양심껏 그건 내가 받을 돈이 아니네요.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송금인 인적정보, 계좌정보라든가 이름 같은 것을 알려줘서 수취인이 그를 통해서 이제 돌려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3일에서 7일 정도면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수취인이 난 모르겠다. 라든가 반환을 거부한다든가 연락이 안 된다든가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결국 소송 등과 같은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요, 이 착오송금을 하면 일단은 제 돈이 만약에 아닌데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돈은 누구 돈인지 궁금해요. 그죠. 법적으로는 어. 내 통장에 들어와 있는데 그죠? 주었다. 누구 것이냐?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돈이었으면 다 주장할 것 좋겠다. 같아요. 돈을 잘못 붙인 송금인은 내 돈이었으니까 내 잘못 붙인 거 내 거야 할 것이고 수취는 무슨 소리야 내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내 거야 일단은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 은행 계좌에 들어왔어. 그냥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법적으로는 이 돈의 소유는 누구 것으로 보냐면요. 수취인의 계좌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취인 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취인은 이 돈을 이득을 본 거잖아요. 네. 맞죠? 네. 2천만 원. 네. 받지 않을 돈을 받게 된 거니까. 네. 그게 이득이라 하는데 이득은
정당한 이득일까요? 부당한 이득일까요? 부당이다. 부당. 당연히 부당한 이득이겠죠. 왜? 정당한 원인 없이 취득한 돈이니까 네. 그것을 법적으로는 부당 이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부당 이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가족 계속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따진다면. 일단 돌려줘야죠. 잔고를 보면 기분은 좋아지는데 좋지만 부당하기 그죠? 때문에 부당하니까 돌려드려야지. 돌려줘야 되겠죠. 예. 그랬을 때 잘못 송금한 송금인에게 이걸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송금인은 당신이 수취인에게 부당 이득을 했다 2천만 원에 그러니까 나한테 돌려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제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또 하나 은행은 일반인들 생각할 때는 은행에 들어간 거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복잡한 절차 거치지 않고 수취인이 또 돌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슨 소리야 은행이 계좌만 바꾸면 되는데 그치 전산으로 네. 수취인 계좌의 돈을 송금인 돈을 이체만 해주면 되는데 은행이 그거 하나 왜 못 해주니까 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돈의 소유는 누구 것이다? 수취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취인 돈을 은행에 함부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 자체가 불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은행도 어쩔 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체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취인이 동의를 하면은 수취인의 의뢰를 통해서 송금인에게 반환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니 뭐 신의 성실에 따라서 어머 잘못 들어왔네 바로 보내드려야지 이렇게만 된다면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도 소송 얘기도 잠깐 네. 해주셨는데 어떤 소송이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네. 하나는 글자 그대로 소송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지급명령은 이제 간이소송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법원에 내가 이렇게 받을 돈이 있습니다라고 서면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당사자 불러서 조사하고 증거 조사하고 이런 거 없이 일단은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걸 지급명령이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은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네.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송이란 제도.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짜 소송으로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서 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급명령은 간단히 갈 수 있죠. 돈도 거의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할 수 있어요. 증거조사 안 하니까. 네. 대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처음부터 소송으로 돌아가서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돼요. 번거롭기도 하고 이중 절차를 받게 돼서 오히려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반면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넣으면은 좀 복잡하고 시간 걸리고 뭐 돈이 들어가는 변호사 또 선임할 수도 네네. 있잖아요. 네. 그런 불편함이 있는 반면에 대신 확실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차고 송금의 금액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크진 않지 평균 않을까요? 금액은 뭐 몇십만 원 정도일까요?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30만 원. 조사에 의하면 그래도 뭐 이거 가지고 소송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급명령도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은 많은 경우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고 내가 잘못 내가 송금했는지를 잘못 송금됐는지도. 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이고. 실질적으로는 권리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좌에 30만 원 정도 더 들어오면은 회사에서 보너스를 줬나 약간 이렇게 받는 사람도 맞습니다. 오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보는 사람도 오해할 수도 맞아. 있어요. 근데 혹시 아는데도 만약에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게 형사법적으로도 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민사하고는 또 다른 거겠죠? 네. 근데 형사적으로 죄가 된다면 이건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네. 범죄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죄가 될 수도 있다 볼 수도 있고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수취인 입장, 즉 돈을 자기도 모르게 받은 수취인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범죄가 된다면. 왜 그렇죠? 내가 그 돈을 뺏어온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었는데. 사기쳐 받아온 것도 아니고. 그죠? 달라고 애걸한 것도 아니고. 내 돈 내 통장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걸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가 된다? 아, 이거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그 경우 범죄로 봐요. 그 중에서도 어떤 범죄냐? 횡령죄로 본다는 거예요. 횡령죄. 그러니까 횡령죄는 뭐냐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거나 또는 소비한 경우의 임의로 그런 경우에는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횡령죄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징역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서운 범죄가 네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횡령죄가 되는 걸로 보느냐? 비록 수취는 내가 원해서 또는 부탁받고서 내가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의칙상 잘못 송금한 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지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관자에 있기 때문에 잘 보관했다가 원하면 돌려줘야 되는데 그럴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보관자의 의무를 위반했고 보관자의 지위를 위배했다고 해서 보관자의 지위를 떠나서 타인의 재물을 반환을 거부하거나 또는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서 횡령죄가 되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점유이탈 횡령죄가 된다고 하기도 하죠. 말씀 듣고 보니까 막 상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제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왔어요. 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들어왔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돌려주고 싶으니까 돌려주겠다 했는데 이 1,000만 원 보내면 수수료도 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수수료 제가 줘야 되는 건지 그건 억울한데요? 아니면 이거 받는 너무 건지 억울할 수 아닌 있죠. 건지 맞아요. 이런 수수료보다. 상황은 어떻게 돼요? 법적인 쟁점 이슈 파악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법리적으로 확립된 이론은 없어요. 네. 구체적인 사건화가 된 적은 없어요. 네. 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 내가 돈을 1억 원을 착오로 송금 받게 됐다. 내 통장에 1억 원이 들어왔어요. 네. 그럼 내가 반환을 계속 거절하다가 1년 뒤에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내 그 돈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또 잘못 송금한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어떻게 되죠? 그 돈을 활용을 못하니까 예, 예. 이자 상당히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는 원금 1억 원 플러스 민사상의 보통 5% 연 5% 이자인데 이자를 부당이득이라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자까지. 즉, 이자까지. 수취는 이자까지도 돌려줄 의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단 돌려줄 때 자기도 보관하는데 노력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요. 돌려주는 비용 지금은 이체 수수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보관자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비용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민법상으로는 유임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사무관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타인의 사무를 관리해 준 자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비용에 대해서 맡긴 자에게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또 청구. 비용은 상한 청구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체 수수료라든가 이런 이체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너무 어려워요. 돈을 돌려받기란 참 쉽지가 않네요. 맞아요. 근데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번 달부터 이 차고 송금에 대해서 반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 소송도 어렵고 지급명령도 어렵고 막 사정해도 안 돌려주고 형사 고소해야 된다고 막 협박해야 되고 네. 그죠? 겁을 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이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네.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잖아요. 아까 연간 10만 건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랬을 때 이 민원인들을 좀 보호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당사자가 찾아가게 하는 제도에서 찾아주자. 누가? 예금보험공사가 예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예보에서 송금인 대신 수취인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해서 돌려주게 되면은 거기서 비용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잘못 송금한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보험공사로부터는 잘못 송금한 차고 송금한 송금으로부터 의뢰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합법적으로. 예. 그리고서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잘못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자진 반납을 권유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형사상의 범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고지해 주면서.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돌려준다. 그러면 이제 돌려주면 되는데 안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경우는 법원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지급명령 지급명령. 네.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되면 즉 지급명령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강제 집행을 통해서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비용 아까 빼고 네. 인지대 뭐 독촉료 전화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편지료 이런 것들을 빼고 나머지를 돌려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보통 소요 시간은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렇게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편한 제도가 예. 되겠죠. 교수님이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너무 소액이라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이런 그렇죠. 것 때문에 네. 포기해야 되는 경우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절대 생각이 포기하지 드네요. 말고 예보로 확인해보라. 네. 의뢰하라.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모두가 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이 반환 신청 절차와 또 대상 조건을 좀 말씀해 주시나요? 그렇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걸 알아야 이제 권리구제를 받을 수 네네. 있겠죠.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첫째, 이 송금인이 계좌이체를 하는 계좌이체는 은행에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어야 돼요. 첫째. 네. 둘째는 금액이 5만 원이 넘고 1억 원이 1,000만 원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에. 왜냐하면 5만 원도 안 되는 돈, 3만 원, 만 원은 오히려 비용이 더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0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그런 본격적인 소송을 해라. 아.
금액이 워낙 크니까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구제되는 안 되고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야. 그리고 차고 송금한 날짜로부터 1년 이내까지만. 1년. 네, 1년이 넘어가면 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해야 되고 이 세 가지 요건은 반드시 모두 갖춰져야 된다. 하나라도 누락되게 되면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권리보호는 받을 수가 없다 하는 점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회수 받을 수 있는 비용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그럼 이제 건수마다 다르겠죠. 네, 그쵸? 사건마다 다를 것인데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진 반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쵸? 예금보험사 이거 돌려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잘못하면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했을 때 자진해서 양심껏 돌려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래도 안 돌려줄 때는 어떻게 되죠? 지급 명령. 을 해야 된다죠. 그럼 법원에 임지대 같은 걸 다 내야 되잖아요. 아. 또 송달료도 내야 되겠죠. 네. 비용이 좀 늘겠죠. 그러면 공제되는 비용도 커지겠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금 표가 나오죠. 네. 저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자진 반납 시와 지급 명령 시에 약간의 차이가 있죠. 네네. 일반적으로 크게 말씀드린다면은 한 83%에서 95%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신청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방법적으로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한 건가요? 다 가능합니다. 어. 온라인 시대인데 그렇죠. 한국은 IT 한국인데 한국이니까. 그래서 먼저 온라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정보 시스템이라는 창구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접속하셔서 들어가면 자세한 안내 절차와 신청 방법이 나와 있어요. 둘째는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네. 예금보험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 중구에 있는 것으로 예.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있어서 직접 신청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문득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국내 계좌가 아니라 뭐 외국계 은행이라든지 근거 많죠. 뭐 그쵸. 마을 금고 등을 통한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송금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국내은행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마을금고, 신협이든 네. 상관없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계 은행도 국내에 지점이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단 국내 은행이라 할지라도 해외 지점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네. 그것은 구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즉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예보에. 또 하나는 외국계의 외국 은행 당연히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런 것만 아니라면 비록 정식 은행이 아니라 할지라도 새마을 금고라든가 네. 신협이라든가 이런 것도 얼마든지 구제 대상이 된다, 보호 대상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주 혹시나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송금임에도 불구하고 나 잘못 보냈다, 오. 반환해달라 뭐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나. 실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네, 실제 있을 수 있는 것이 네. 잘못 보낸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보냈어요. 거래인데 네. 준 게 너무 아까울 수도 있는 거야.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줄 돈이 아니었던 거야. 네. 또는 너무 많이 줄 수도 있는 거야. 처음에 1억을 합의했는데 5천만 줘도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네. 괜찮다고. 그랬을 때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서 반환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송금한 것처럼 네. 예보에 얘기해서 반환받는 절차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예보에서 이것이 정상적인 송금이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네. 대행해주는 그런 계약을 그걸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매입 계약이라 하는데 이 매입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지해서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 반환 청구에 협력해주지 않겠다 해서 그 협력 절차를 끝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계좌가 활성화돼 있으면 몰라도 뭐 동결돼 있다거나 뭐 압류되어 있는 그렇죠. 계좌의 경우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돈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실은 전문 법조인도 미처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그러게요. 방송 시청해주시는 우리 MBC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변호사급의 법적 지식을 무장하시는 자동이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있다. 근데 네. 법적 지식이 진짜 뛰어나신 거예요, 우리. 네. 거듭 감탄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실제 많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가장 난감한 상황이에요. 맞아요. 뭐냐면 자 수취인이 빚이 없으면 괜찮은데 수취인이 빚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수취인의 채권자들 즉 빚쟁이들은 수취인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 거죠. 네. 계좌 압류라고 아. 하죠. 압류된 상태에서 수취인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이 1억이. 네. 그러니까 수취인의 채권자 입장에서 이건 웬
횡재냐 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적으로 어떻게 된댔죠? 차고 송금되는 순간, 입금되는 순간 그들의 소유는 누구 것이다? 수취인. 수취인 것이다. 그러니까 수취인 것이기 때문에 수취인 채권자는 그거 가지고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수취인 것이니까 수취인 가능해요. 채권자는 가능.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송금인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싶어도 재산이 없으니까 수취인에게 이미 빚을 돌려받을 수가 갚아버려가지고. 없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수취인의 빚을 갚아준 꼴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점은 진짜 주의를 해야 되고요. 네네. 두 번째로서 이제 문제되는 것은 은행이 수취인과 계좌 개설을 하면서 통장을 개설해 주면서 대출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수취인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빚을 안 갚는 거예요. 대출금 회수를 상환을 안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골치 아파 보이는데 마침 딱 보니까 수취인 계좌에 남물은 1억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행이 가져갔어요. 네. 그랬을 때 은행이 어떻게 돼? 은행은 내가 대출금 채권이나 채권이 있죠. 그리고 또 대신 채무도 있어요. 어떤 채무 있죠? 그 1억 원 누구 것이죠? 수취인 것이잖아요. 잘못 들어왔더라도 일단 그러면은 내가 원래는 수취인에게 1억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억 원 받을 돈이 있었잖아요. 대출금 채권. 그러니까 서로 퉁치겠다. 아, 흔히 말하는 사회적으로 그걸 우리 상계란 제도로 가는 거예요. 서로 대등에게서 계산 처리하는 거예요. 네. 정산 처리하는 것이죠. 이걸 상계라는데 상계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1억 원을 못 받을 수 있었는데 1억 원을 그냥 편하게 받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1억 원을 상계 처리하는 순간에 수취인은 받을 채권이 이제 없어지겠죠. 그럼 송금인은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 네. 이랬을 때 은행 입장이 약간 공공성에 좀 신뢰가 갈 수도 있겠죠. 네네. 신뢰 송사링이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어마어마한 공공기관이라 생각하는데 네네네. 은행이 그래, 응? 내 돈을 그래, 내가 가져갈 돈을 자기가 빚 있다고 그걸 상계 처리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 예외적으로 은행이 상계 처리하는 것이 신의 성실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전부는 아닙니다. 네.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아주 한정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계를 신의치상 허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허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수취인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송금인은 그 돈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차고 송금에 대해서 정말 집중해서 듣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사연 사례, 위주로, 네. 사례 위주로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상아 씨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휴대전화 끝자리 9901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만약에 저에게 차고 송금이 발생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평일 낮 근무 시간대라면 바로 은행에 전화를 하든지 달려갈 것 같고 그 외 시간이라면 일단 포털 사이트에 검색부터 할 것 같아요. 라고 오늘 해주셨어요. 이거 들으셨다면 이제 방법에 대해서 잘 아셨을 것 같아요. 네. 나에게 그대만이 님이요. 시부모님께 용돈을 50만 원 보낸다는 것을 5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그것도 시댁에 조심스럽게 집세를 올려줄 돈이라면서 돌려받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시부모님이 시부모님 너무 좋으셨다가 네, 행복하셨다가. 마음의 상처 입으셨겠네요. 네, 이렇게 소개되신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297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이 번호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되신 분들 샵 2975번으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브 머니톡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손종학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